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구약성경 민수기 36장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고대의 법률 조항이라 좀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 5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상속권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유산,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죠. 자,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토지 분배의 원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거예요. 핵심 쟁점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한테 분배된 땅이 결혼 때문에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바로 이 문제였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요셉 자손, 그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오면서 시작되죠. 이분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첫 번째 주장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네, 그건 모두가 동의하는 대원칙이었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두 번째 근거를 딱 대요. 그리고 우리 형제 슬로보아텍에 아들이 없어서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내려진 판결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민수기 27장에 이미 나왔던 얘기죠. 딸들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진보적인 판결이었어요. 한 가문의 대가 끊겼다고 해서 그 유산이 그냥 사라지는 걸 막은 아주 중요한 조치였고요. 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걸 합쳐놓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논리가 아주 명확해요. 딸들이 받은 땅이 남편을 따라 다른 지파 소유가 될 거고, 그럼 결국 우리 므낫세 지파 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 걱정이 3절하고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빠져나가고 그들이 속하게 될 다른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죠. 우리 몫은 줄고 다른 지파 몫은 늘어난다. 심지어 희년 제도까지 언급을 해요. 50년마다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 제도요. 네,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리셋 버튼 같은 거였죠. 네, 빚 때문에 땅을 팔았어도 50년 뒤엔 다시 돌아오는 정말 혁신적인 제도였는데 이 강력한 리셋 버튼조차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라고 본 거예요. 맞아요.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은 딸이 결혼한 남편의 지파에 영원히 속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파에서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이 우려가 정말 심각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땅 좀 줄어들겠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훨씬 심각했죠.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는 건 단순한 재산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 지파의 정체성이자 신에게 받은 약속의 징표, 또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었어요. 와...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보면요. 이건 거의 고대판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예요. 적대적 인수합병이요? 네,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지파의 핵심 자산, 즉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그 지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의 문제였던 거죠. 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확 와닿네요. 바로 그거죠. 신이 정해준 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논리정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아주 절묘해요. 5절을 보면 모세가 딱 선언하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네,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당신들 우려가 타당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공동체의 우려를 묵살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를 경청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 좋은 리더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지는데 6절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단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결혼해야 한다. 네,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정말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딸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렇죠.
결혼이라는 개인의 중대사를 강요하진 않겠다. 이건 앞서서 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준 그 진보적인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정말 절묘한 해결책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결혼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선택에 강력한 제한이 붙은 거잖아요. 이걸 과연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제한이죠,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보존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찾은 최선의 균형점이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지분 방어 규정이었던 셈이죠. 지분 방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우리 지파의 자산은 반드시 우리 집안 내부에서만 순환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내부자 거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딸들에게 상속이라는 주주 권리를 줄게. 대신 그 주식 외부인한테 팔지 마. 이런 의무를 함께 부여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판결의 목적을 명확히 하잖아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토지 제도를 안정시키려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판결 하나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 상속법에 뭐랄까 일종의 업데이트가 이뤄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가족의 민원으로 시작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 원칙이 모든 지파의 상속녀에게 확대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가야 한다. 이렇게 일반법으로 딱 제정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딸은 무조건 자기 지파 안에서만 남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법이 생긴 거군요.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이 나왔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 5딸들이 아니 우리 결혼을 왜 당신들이 결정해? 이렇게 반발했다면 모든 게 그냥 수포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네.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결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이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과연 이 결정을 받아들였을까요? 10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와, 군말 없이 그냥 그대로 따랐군요. 네. 그들의 순종이 이 모든 논의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네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구체적인 이름들까지 다 나오잖아요.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네, 그 이름들이 나와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이 딸들이 다 그들의 사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들에게로 시집 갔다. 맞아요. 5딸 모두가 가장 가까운 친족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찾은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걸 가족 안에서 해결한 거죠. 개인의 선택의 폭은 좁아졌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상속권에 따르는 공동체적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죠? 12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기업이 그 아버지 가족의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네,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문제, 지파의 핵심 자산이 유출될 뻔했던 그 잠재적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결국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 혼란이 지혜로운 법 제정을 통해 예방된 거군요. 그렇죠. 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계기가 됐어요. 개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도 지키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명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네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죠. 아, 그래서 이 법이 더 중요했겠군요. 맞아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 땅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뭐랄까 일종의 출시 전 최종 패치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지파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어떤 잠재적 위기에서 시작해서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정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그 결과 지파의 유산이 성공적으로 보존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유산과 정체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었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그냥 지키자,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결혼이라는 개인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밀한 규칙을 통해서 그 원칙을 실현했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좀 잊고 있는 중요한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사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켜주고 보장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슬로브 핫의 딸들이 상속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법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개인의 자유랑 공동체의 책임이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때로는 공동체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있는 제한이 결국 개인의 권리를 더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의 땅은 무엇이고 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